자, 기본이론과정 3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12페이지예요. 자, 312페이지 펴놓으시고 잠깐 설명을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들인데 부동산 투자에는 크게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먼저 취득의 과정이죠. 다음 운용 처분의 과정이다 할 수 있겠는데 이때 운용의 가장 대표인 예가 뭡니까? 바로 임대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업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임대용 부산을 취득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업이라는 운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취득했던 임대용 부산을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취득, 운용, 처분 각 단계에서 현금이 발생하겠죠. 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금 유입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금 유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취득의 과정에서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지요.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뭐입니까? 바로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운용의 과정과 처분의 과정에서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운용의 과정에서는 매년에 세후 현금 수지가 있어요. 어떤 현금 유입의 크기로 활용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처분의 과정에서는 투자액은 말이 되겠지요. 투자액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을 산정할 수 있겠죠. 이때 산정된 세후 지분 복귀액 이 자체가 바로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운용의 과정 또한 매년에 세후 현금 수입 산전 플로차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10번 정도는 적어보고 첫 글자 따가지고 가공기 유형선 부세 영세다 크게 외쳐보자 그랬지요. 자, 여기 보세요. 먼저 가능 조소득이 있습니다. 가능 조소득은 뭐냐입니까? 내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 수입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후 형실 산전 플로차트는 매년을 기준합니다. 매년을 기준하니까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 있다. 이걸 우리가 가능 조소득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때 조는 총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 또는 잠재 총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유효 조소득이 산정이 되죠. 이는 유효 총소득이다. 실제 총소득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주면 순 영업소득이 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순 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세전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되죠. 이때 현금 수지는 다른 말로 현그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영업 소득세를 빼주면 세후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 역시 세후 현금 수지는 세후 현그름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산정된 세후 현금 수지를 바로 이 운용의 과정에 한 현금 유입분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 써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이렇게 해서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여기 우선 우리가 이제 순 영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선 영업 경비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경비 항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업 항목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지비라든지 다음은 관리비 그리고 관리자의 인건비입니다. 이때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관리자의 인건비다. 그리고 수수료가 있겠죠. 다음은 세금 중에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된 세금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는 해서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험료 중에서는 소멸성 보험료를 영업경비에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소멸성 보험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매 월마다 보험료 3만 원씩 냈어요. 그렇지만 만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소멸이 되버리고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소멸성 보험료다 생각하시고, 이제 부동산 관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멸성 보험료 범위가 화재 보험료다 생각하시고, 여튼 화재 보험료 이도 영업경비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광고도 하겠죠. 이때 비용이 발생되겠죠. 광고비 이도 영업경비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등등등이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재산세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화재 보험료도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이런 분들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여기선 공실 및 불량부채다.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 항목들은 어때? 별도로 빼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영업경비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공실 및 불량 부채다. 흔히 우리가 불량 부채는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사실 대손 충당이 뭡니까? 손실난 금액에서 충당하겠다. 불량 부채는 내가 받지 못한 부분이니까 손실난 부분이죠. 여기서 충당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 불량 부채는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튼 공실 및 불량 부채다. 이는 별도의 항목으로 빼주고 있으니까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이도 이처럼 별도의 항목으로 빼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가 바로 부채 서비스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은 어찌 보면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원리금 상환액이다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세요. 원리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우리가 원리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항목에는 원과 이자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부채 서비스액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어때? 이자 지불액이다. 자, 이자 지불액. 자, 이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자 지불액은 당연히 부채 서비스액 항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빼주고 있지요. 따라서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는 영업소득세입니다. 자, 이 영업소득세 이도 별도의 항목으로 빼주고 있지요. 따라서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공실 및 불량부채라든지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들은 별도의 항목으로 빼주고 있으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있지만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비. 자, 이분도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특히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자 지불액,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이분들은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구분이 좀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영업소득세다. 이처럼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구별하세요. 자, 다시 보세요. 영업소득세는 별도의 항목으로 빼주니까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잘 구별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우선 우리가 세후 현금 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계산해서 항상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는 순 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세전 현금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순 영업 소득을 기준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보세요. 지금 순 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인데 순 영업 소득의 대체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충당금. 자, 대체 충당금은 말 그대로 보세요. 대체시키기 위해서 충당하는 금액이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임대료를 5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4년째 되면 에어컨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에어컨을 전면 교체하면 목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매 기마다 일정 금액씩 충당시켜 놓겠다. 이게 바로 대체 충당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면 관리비 내시잖아요. 이 관리비 항목 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다. 이런 게 있죠. 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여기는 대체 충당과 대손 충당금이다. 이건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구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은 뭘 내겠습니까? 받지 못한 금액을 충당한다. 그래서 불량부채 이걸 표현한 말이 되겠고, 다음은 대체 충당금은 대체시켜서 충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 대체시켜서 충당하는 이 금액도 내가 번 돈에서 충당하겠죠. 따라서 자 세금을 부과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 충당금은 세금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에 더해줍니다. 더해주고 다음은 이자 지불액이 있습니다. 자, 이자 지불액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는 빼주는 겁니다. 빼준다. 자, 보세요. 이때 이자 지불액은 바로 어떤지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죠. 우리가 대출을 받고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이 있고 총 지불한 이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자. 그래서 원금 상환과 이자를 합해서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이때 1년 동안 총 지불한 이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자 지불액 이건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건물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죠. 감가상각비도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참 순영업소에서 대체 충당금은 더해주고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를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세 산정하고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해주면 세금이 산정이 되겠죠. 이를 가려서 우리가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업소득세. 이때 산정된 영업소득세를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세전 현금수지 여기에서 산정된 영업소득세를 빼주면 세후 현금수지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럼 여하튼 우리 영업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지요. 결국 감가상각비의 영향은 언제부터 반영이 될 것인가? 바로 이처럼 영업소득세 산정할 때 이때서부터 감가상각비의 영향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의 영향이 고려된 소득은 순영업소득일까요? 세후 현금수일까요? 그렇죠. 세후 현금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 산정할 때부터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소득은 바로 뭡니까? 세후 현금수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먼저 산정했습니다. 과세 대상 산정하면서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는 공제해줬어요. 즉 비용 처리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결국 이제 순영업소득에서 빼준 셈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은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시험 과세 대상 소득이 낮아지니까 동일한 세율을 정할 때도 결국은 영업소득세 세금이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이래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자본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의 제때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타인자본을 활용하겠지만 이처럼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타인자본을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순영업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입니다. 1억인데 대체 충당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더해 주겠죠. 다음 이자 지불에 1,000만 원이다 가정합시다. 그럼 1,000만 원 빼주고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다 가정합시다. 그럼 감가상각비 1,000만 원도 빼준다는 이야. 이래서 과세 대소득을 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1억에서 1,000만 원 되니까 1억 1,000이죠. 다음 1,000만 원 빼주면 1억. 1,000만 원 빼주면 9,000만 원이 되겠죠. 9,000만 원이다. 여기에 세율 예를 들어서 20% 가정합시다. 가정하면 얼마 됩니까? 영업소득세는 1,800만 원이다. 산정이 되겠죠. 이처럼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 이 항목으로 빼주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은 결국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세율 저희도 세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영업소득세 산정하는 플로차트 다 말씀드렸어요. 이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첫 글자 따가지고 순, 대, 이,
감 이렇게 얘기합시다. 순대이감. 자, 여러분들 순대 좋아하시죠? 순대 좋아한다는 얘기에서 순대이감 이렇게 해서 대체 준다면 더해주고 이자지백과 감가상각비는 빼준다는 이야기에서 과세 대상소득을 산정하고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산정한다 이 생각하시고 플로차트는 어때? 순대이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봅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요? 바로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때?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 영업 경비나 역경비나 뭐 부채세입세,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이 같은 건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산정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영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때? 영업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재산세 낸 게 얼마나 되는 건지 화재 보험료 낸 게 얼마나 되는 건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순영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때?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경우에도 부채 서비스액이다. 또는 뭐 이자 지불액이다. 뭐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이 같은 부분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몰라도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세전 현금 수지다 또는 뭐 세전 현금 이걸 산정할 때는 이제는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바로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자 영업 경비도 알아야 되겠지요. 다음 부채 서비스액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자 지불액 이것도 알아야지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세전 현금 수지를 산정할 때는 영업 소득세나 감가상각비는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세후 현금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여기까지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우리 시험에서는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만으로 옳게나 알는 것은 이렇게도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플로차트를 잘 생각하시고 자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다. 이 플로차트를 잘 생각하시고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고자 한다. 그럼 어때?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전 현금 수지를 산정할 때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 이걸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야. 자,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을 비교해 보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임대를 하면 영업경비는 반드시 발생이 되겠죠. 반드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 비교하면 당연히 어디가 더 클까요? 유효 총소득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기는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수지 또는 세전 현금이다. 이걸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요. 자,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수지다. 이걸 비교해 봅시다. 이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전액 자기자본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전액 자 자기자본만으로만 투자가 이뤘다는 이야기. 그럼 타인자본 활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지금 타인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원금 상환할 필요 있어요? 없죠? 이자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원금 상환이 또 없고 이자 지불이 또 없네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때는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는 어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반면 이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 그러면 최소한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자를 낸다면 부채 서비스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수지, 자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수지 이걸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순영업소득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항상 크기를 비교할 때도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는 세전 현금수지와 세후 현금수지 이걸 비교해 봅시다. 자, 세전 현금수지와 세후 현금수지를 비교해 보겠는데 이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져가자는 이야기예요. 자, 과세 대상 소득이
과세소득이 플러스 값이라는 이야기야. 지금 과세소득이 플러스 값이다. 그럼 그런 것들 이제 세금 내야 될 게 있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납세 그럼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가정에서는 자, 영업소득세가 발생이 되겠죠. 따라서 당연히 세전과 세후를 비교하면 뭐가 큽니까? 세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가정을 어떻게 하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크기가 비교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이 플로 차트에 주요 소득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인데 여기 보세요. 가능 총소득이 있죠. 다음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수익, 세후 현금수익. 처음 주요 소득은 5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5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자, 이 3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때? 자, 부채세액을 공제하기 전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부채세액을 공제하기 전이니까 결국 어때? 이자 지불액을 공제하기 전이다 할 수 있겠죠. 참 이자 지불을 공제하기 전이니까 남의 돈에 대한 대가도 들어 있다는 거지요. 남의 돈 대가도 들어 있다는 거. 따라서 여기까지는 뭡니까? 총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 자,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는 총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그래서 비교하더라도 뭐가 비교합니까? 총 투자액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세전 현금 수익, 세후 현금 수익 이 2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자, 이자 지불을 공제한 다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자 지불에 공제한 다음이 되겠죠. 따라서 이자 지불을 공제했다는 이야기는 남의 돈에 대한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로지 뭐만 남았어요? 내 돈에 대한 대가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익, 세후 현금 수익 이 2가지는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그래서 비교도 뭐가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산정하더라도 순영업소득을 기준한다면 뭐과 비교해서 총 투자액과 비교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자, 세전 현금 수익 이걸 기준한다면 어때? 지분 투자액과 비교해서 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는 어디에서? 총 투자액에서 발생된 부분이고, 자, 세전 현금 수익, 세후 현금 수익 2가지는 뭡니까?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 내용을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312페이지를 보세요. 312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 영업의 현금 수익 산정이다 속에 있는데, 자, 플로 차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양거로 1번 보세요. 영업의 현금 수익 산정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죠. 이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먼저 편과로 1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줄입니다. 가능 조소득이란 투자 부동산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 이걸 우리한테 가능 조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른 말로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이란다. 항상 이 말은 뭡니까? 총과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하튼 가능 조소득, 즉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내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 되기 때문에 매년 자,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 자, 여기에 임대 가능 단위수를 어때? 자, 임대 가능 단위수. 자, 이걸 곱해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처음 취득하고자 하는 임대용산이 총 20실입니다. 총 20실인데 실당 월 임대료를 1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1차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뭐 2차년도에는 인플레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차년도를 기준했을 때 자, 월
그리고 실당 1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총 20실이다라는 이야기요. 이때 이제 자 단위는 뭡니까? 실이 되겠죠. 근데 벌써 이제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단위는 뭡니까? 실이라 했죠. 그럼 자 1년 동안 실당 예상된 임대료가 얼마 될 것인가? 얼마일까요? 자 보세요. 월 100만 원이라 했죠. 우리 시험에서는 월 이런 게 어때? 함정이에요. 함정. 자, 이는 1년 기준으로 했더니 월 이라면 이걸 1년으로 바꿔줘야 되겠지요. 그럼 자, 월 100만 원이다. 그럼 자, 월 100만 원. 100만 원. 여기 어떻습니까? 자, 이 1년치니까 당연히 얼마를 고해주면 되겠어요? 10일 고해주면 되겠지요. 그럼 자, 매년 예상된 단위당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자, 1,200만 원이다. 알 수 있겠죠? 1,200만 원이다. 여기에 임대하는 단위수를 곱해주자. 여기 보니까 임대하는 단위수는 얼마입니까? 자, 단위는 실이죠? 20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20을 곱해주면 되겠다. 자, 이래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00만 원에 12 곱해주고요. 다음 여기에 어때? 20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2억 4천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4천만 원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 된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이제 가능 총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고 자, 다시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맨 하단에 박스들 있죠? 자, 가능 초소득이다. 어떻게 산다입니까?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여기다가 임대한 단위수를 곱해준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편과로 2번입니다. 자, 임대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뭐라 합니까? 공실. 비록 임대는 되었지만 임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불량부채 또는 대손 중단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실 및 불량부채는 결국 내가 받지 못한 부분이니까 가능 총소에서 빼준다. 이렇게 했죠. 또한 이 같은 공실 및 불량부채를 예상은 또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능 총소득의 5%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과로 3번입니다. 자, 기타 소득인데 기타 소득은 가장 주된 소득이 뭡니까? 임대료였지요. 그래서 임대료 이외의 소득을 우리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광고탑 수입이라든지 주차장 임대 수입 모두가 이제 임대료 이외의 소득원이 되겠죠.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보시고 편과로 4번입니다. 4번. 자, 첫 번째로 봅시다. 가능 총 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을 제한다 그랬죠. 자, 이처럼 가능 총 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이다. 이게 뭡니까? 불량부채가 되겠죠. 이걸 제하고 기타 소득을 합해주면 뭐가 산정됩니까?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효 조소득 이럴 때 유효 총소득 또는 실제 총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 다음 쯤 봅시다. 유효 조소득은 잠재 총소득이다. 이건 뭡니까? 가능 총소득 이걸 이야기하겠지요. 좀 가능 총소득의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대한 손실이지요. 그리고 기타 소득을 반영한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 총소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5번 봅시다. 자, 영업경비란 대상선을 운영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보시고 자, 이것은 영업경비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배웠습니다. 자, 유지비 다음은 관리비 그리고 인건비는 뭡니까? 관리자의 인건비라 그랬지요. 관리자의 인건비다. 다음 수수료, 뭐 재산세, 화재 보험료, 광고비, 수도료, 전기료, 전화 요금 등이 영업경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도 우리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이걸 잘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 쯤 보세요. 그러나 공실 및 불량부채액이라든지 부채 서비스액, 이자 지불액, 소득세, 건물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했던 부분입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라든지 부채 서비스액, 자, 이도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근데 부채 서비스액 항목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자 지불액이 들어있죠. 따라서 이자 지불액도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영업소득세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들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도 세 가지 잘 보자 그랬어요. 자, 이자 지불액, 자,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이분들은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재산세 이 부분은 여경비 어때?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가로 6번 봅시다. 편가로 6번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여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처럼 유효 총소득에서 여경비를 차감해서 빼준다는 이야기. 차감은 빼준다는 뜻이에요. 차감해서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가로 7번 봅시다. 부채습세액은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부채습세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서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가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뒷짐 봅시다. 1년 동안 대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평가로 8번 세전 현금 수익은 세전 현금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세 차감 빼서 산정되는 게 세전 현금 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314페이지예요. 편가로 9번. 자,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처럼 영업소득세를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이야기 드렸지요. 자, 그리고 영업소득세를 계산 과정이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박스 좌측을 보시면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기준해서 영업소득세를 산정하는 플로차트가 되겠는데, 자, 어떻게 했습니까? 순영업소득에 대체 충당금은 더해졌죠. 그리고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는 빼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소 산정하고 세율을 곱하면 어때? 영업소득세가 산정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첫 글자에서 순대이감 이렇게 기하자랬지요. 다음 편가로 10번입니다. 세후 현금 수지는 세후 현금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 빼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세후 현금 수지를 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드리고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양고로 2번은 세전 현금 수지 분석에 따른 고려사항이다. 자, 지금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때? 여기까지는 어때?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교재 봅시다. 세전 현금 수지를 분석할 경우 가능 총소득이다. 자, 여기 있죠? 가능 총소득 알아야 되겠지요. 다음 공실률 알아야 되겠죠. 다음 불량채권, 불량부채죠? 알아야 됩니다. 역경비도 알아야 되겠지요. 부채세세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고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 영업소득세 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전 현금수를 산정할 때는 어때?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영업소득세나 감가상각비는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는 우리 몰라도 세전 현금수는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 산정에 따른 과세 대상소득 공제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 산정 시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감가상각비 영향은 언제부터 반영된 겁니까? 영업소득세 산정할 때부터 반영되니까 굳이 세전 현금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 그리고 영업소득세는 몰라도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주 봅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의 영향이 반영된 소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감가상각비의 영향이 반영된 소득은 어때?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라는 거죠. 왜? 감가상각비 영향은 영업소득세 산정할 때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 3번 크기 비교입니다. 이미 우리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동일 1번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을 비교하면 당연히 유효 총소득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동일 2번 전액 자기 자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전액 자기 자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는 같다라는 거지요. 다음, 동사만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는 최소한 이자는 내야 된다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세전 현금 수지보다 당연히 커지겠지요. 다음, 동사 한번 봅시다. 과세 대상 소득이 있고 투자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우리가 가져간다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전 현금 수지가 세후 현금 수지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분 우리 크기 비교할 때도 주어진 조건을 잘 고려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잘 고르시고 비교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양골 4번입니다. 소득과 투자액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설명드렸어요. 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 자,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총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제,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계산 문제 대비가 좀 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임대사업의 세후 현금 수익은 얼마인가? 그럼 뭘 구하라 그랬어요? 세후 현금 수익. 자,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세후 현금 수익을 구하는 건데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요. 자, 가능 총소부터 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유효 총소부터 우리가 출발할 것인가? 순엽 출발할 것인가? 이걸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지상 4층, 지하 1층의 20실 규모다. 실당 월 임대료는 100만 원이다. 그럼 어때? 20실이고 실당 월 임대료 100만 원. 이를 통해서 가능 총소부터 산정하라 그 이야기죠. 우리는 가능 총소부터 산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얼른 우리가 이제 플로 차트를 또 한번 그려보자는 이야기예요. 얼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첫 글 떠서 가, 공, 기, 자,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얼른 적으시고 가능 총소에서 공실 불량부채 빼준다. 기타 수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되겠죠. 자, 역경을 빼주면 순 영업소득, 부채세에서 빼주면 세전 현금 수익, 영업소득 빼주면 세후 현금 산정된다. 그래서 얼른 메모를 하시고 이제 하나씩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단서 조항에 평균 공실률은 5%다 이 내용이 있죠.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이제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가능 총소부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 총소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 이제 가능 총소는 사례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가능 총소는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니까? 어떻게 계산됐어요?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여기다가 임대 가능 단위수를 어때? 곱해서 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총 20실인데 실당 월 임대료가 어때? 100만 원이다. 이걸 가정해서 계산 한번 해봤어요. 바로 이 예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 매년 예상된 단위당 임대료다. 그럼 어때? 실당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니까 1년치는 어때? 100만 원에 자, 월 기준이니까 1년으로 바꾸면 12일 곱해준 됐죠? 그래서 100만 원에 12일 곱해준 값이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됐고 다음 임대 단수는 몇 실입니까? 20실이죠? 여기에 20을 곱해주면 가능 총소득이 산정이 된다. 얼마였습니까? 2억 4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은 자 2억 4천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공실 불량부채 찾아봅시다. 근데 단수 조건에 평균 공실률은 5%다 나와 있죠? 그럼 가능 총소득의 5%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계산해 봅시다. 2억 4천 곱하기 5% 계산은 얼마 나옵니까? 1,2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는 빼줘야 되겠지요. 다음 주어진 조건을 보세요. 기타 소득 인정지 찾아봅시다. 그럼 뒤에 보니까 연간 기타 소득 나와 있죠.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럼 기타 소득 1,000만 원이다. 이건 어때? 이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산정해 봅시다. 얼마입니까? 2억 3,8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할 수 있겠죠? 2억 4천에서 1,200 빼주고 1,000 더해주면 2억 3,800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영업경비 한번 찾아봅시다. 1번에 나와 있네요. 연간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35%라 그랬죠? 자, 유효 총소득 얼마입니까? 2억 3,800이죠. 여기에 35% 계산하면 되겠죠. 35%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8,330만 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업경비는 빼줘야 되겠죠. 자, 이걸 빼주면 순 영업소득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자, 1억 5,470만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부채세입세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보세요. 미음번 봅시다. 연간
융자 월부금이다 나와 있죠. 자, 이걸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자, 연간 자, 융자 월부금이다. 이 표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자, 이 융자 월부금에서는 융자 받고 월부금 매 월마다 내는 금액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융자 받고 즉 대출 받고 매 월마다 내는 금액이다. 그럼 지금 매 월마다 내는 금액 월부금 이 안에는 결국 뭐가 들어 있습니까? 원금과 이자가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매 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내게 되겠는데 결국 원리금이 되겠지요. 그래서 월부금은 어찌 보면 원리금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제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 연간이니까 어때? 1년치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연간 융자 월부금 이게 의미한 바가 바로 뭡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부채 서비스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연간 융자 월부금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다. 부채 서비스액 얼마라는 이야기? 1,200만 원이다 이야기죠. 이게 1,200만 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 비번 보세요. 연간 융자 이자가 1,000만 원이네요. 그럼 결국 1년치 대출 받고 이자 낸 게 얼마라는 이야기야? 1,000만 원이다 그 이야기예요. 1,000만 원. 그럼 이제 자 원과 이자 합한 금액이 1년치 1,200인데 1년치 이자가 1,000만 원이면 결국 1년 동안 원금 상환된 건 얼마라는 이야기야? 200만 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채 서비스액을 빼준다는 이야기. 부채 서비스액 이 자체는 원가제를 합한 금액이니까 자 원가제 합한 금액이니까 얼마 되는 겁니까? 1,200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연간 융자 월부금이다.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부채 서비스다. 뭐 때문입니까? 월부금 이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부채 서비스액 결국은 얼마예요? 1,200만 원이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1,200만 원 이걸 빼주면 세전 현금 수익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억 4,270만 원이 나온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익 1억 4,270만 원 계산했습니다. 다음 영업 소득세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주어진 조건을 보세요. 영업 소득세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영업 소득세 계산하라 그 이야기지요. 우리는 여기 있을 때 순 영업 소득을 알고 있으니까 순 영업 소득을 기준해서 우리 영업 소득세 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서 순대이감 기하 잘했죠. 그러니까 순 영업 소득이 얼마입니까? 1억 5,470만 원이다 하시겠죠? 1억 5,47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체 충당금 찾아봅시다. 자, 대체 충당금. 자, 2응번 항목 보니까 대체 충당금 500만 들어있죠? 그럼 이제 대체 충당금 500만 원은 더해줘야 되겠죠. 다음 이자 지불액 얼마입니까? 비읍번에 1,000만 원 나와 있죠? 1,000만 원. 자, 이자 지불액은 빼준다라는 이야기. 다음 감가상각 찾아봅시다. 800만 원 있네요. 800만 원 감가상각비도 어때? 빼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 대상소득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1억 5,470만 원에서 500만 원 더해주고요. 다음은 1,000만 원 빼주고요. 다음 800만 원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1억 4,170만 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소득은 결국 1억 4,170만 원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 세율 곱해 줍시다. 세율. 자, 지급 보니까 소득세 얼마입니까? 15%다라는 거죠. 15% 이걸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1억 4,170만 원 곱하기 15%다. 점 2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125만 5천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소득세 산정했습니다. 얼마입니까? 2,125만 5천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산정된 영업소득세를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지요. 여기에 대입하자. 자, 2,125만 5천 원에다 대입해서 빼주면 세후 현금 수익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얼마 나옵니까? 1억 2,100. 자, 44만 5천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만 고렸을 때 세후 현금 수익은 얼마예요? 1억 2,144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자, 3번에 얼마입니까? 1억 2,144만 5천 원이 나와 있죠? 답은 3번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런 문제를 풀어볼 때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 두 번씩 연습해보면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이런 문제는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 몇 분 걸려야 이거보다는 내가 풀었다 안 풀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없이 꼭 좀 풀어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계산 문제를 대비하기위해서도 플로 차트를 완벽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글자 서 외우고 잘했습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영업소세 산정할 때는 우리가 영업소를 기억한다면 순대이감 이렇게 해서 과세 대형소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 곱이면 영업소득세가 산정이 된다. 이 프로차트를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운용에 의한 매년에 세후 현금수를 산정한 프로차트 관련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다음은 이제 316페이지를 봅시다. 316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챕터 지분 복귀액의 현금수 산정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처분의 과정에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이는 뭡니까? 투자한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후 지분 복귀액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처분시니까 내가 어때? 취득 임대부산을 판단 이야기죠. 그럼 도대체 얼마 받고 팔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 예상되는 매도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도 가격. 여기서부터 우리 알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예상되는 매도 가격 여기에서 이제 자 처분을 하면 자 중개사 수수료 있겠죠. 이것은 매도 경비를 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빼주면 자, 순 매도액이 산정이 되겠죠. 자, 순 매도액이 산정이 되고 자 다음은 우리 이런 경우를 또 합시다. 내가 총 10억 들여서 임대부산을 취득하는데 이 중에 어떻습니까? 이 중에 지분은 6억이고요. 6억이고 저당 즉 은행부터 4억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그럼 4억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임대를 하는 동안에 4억 중에 어떤 1억은 상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직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이 있죠. 3억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순 매도에서 3억 이걸 때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빼준다. 이때 이제 이 3억을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 미상환 저당 잔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상환 저당 잔금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보세요. 미상환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금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 이걸 빼주면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세금 내기 전에 자 지분 복귀 산정이 되죠. 다음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세금은 어떤 세금이에요? 처분시니까 사고 팔고 차이에 따른 세금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학자들은 뭐로 이름 붙였느냐? 바로 자본이득세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자본이득세 붙였을 뿐이지 사실 모르면 뭡니까? 양도세 이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부동산 투자는 취득, 자, 운용, 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운용의 과정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지요. 소득, 그걸 우리가 소득 이득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소득 이득. 다음, 처분의 과정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뭡니까? 자본 이득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이 임대비란 운용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 이득에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때 소득 이득 세금이 바로 우리가 세후 현금수익 산했을 때 플로차트 그랬잖아요. 바로 뭡니까? 영업소득세 이 부분이 되겠지요. 반면 처분에 관통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뭡니까? 양도세죠. 처음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자본이득세 이렇게 붙여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전 지분복귀에서 자본이득세 이걸 빼주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세후 지분 복귀 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산정된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자, 이 부분을 결국 처분한 현금 유입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도 여러분께서 이 플로차트 첫 글자서 외워버리시면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자, 첫 글자서 우리가 매, 순, 미, 세, 자, 세 이렇게 해서 예매순
미세 자세다.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세요. 자본이득세는 결국 뭡니까? 자본이득이 세금이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양도소득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교재 3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플로차트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예상되는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주면 순매도액이 산정이 된다. 순매도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주면 세전 지분 복격이 산정이 되고 여기서 자본이득세를 빼주면 세후 지분 복격이 산정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때 자본이득세는 결국 뭡니까?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글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예매순 미세 자세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지분 복격의 현금 수익 산정이다. 이 프로처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는데 현금 유출의 크기는 지분 제약이다. 다음 이제 이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현금 유입이는데 현금 유입의 크기는 매년에 세후 현금 수지다. 다음 처분의 과정을 통해서도 현금 유입인데 현금 유입의 크기는 투자기간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설명드리고 다음 우리 주로 이 운용의 과정에서 세후 현금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 플로차트와 다음 처분의 과정에서 세후 지분 복귀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이 플로차트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뭡니까? 운용의 과정에서 매년에 세후 현금 어떻게 산정되느냐 이 플로차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름교재 6절 타당성 분석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